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약 2%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 마감까지 5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포스트 일렉션 랠리,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면서 시장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과 공화당의 조합, 특히 이번에는 이 조합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면서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연준에서는 제로금리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복을 위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고 발표를 하자 시장은 상승 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하락하는 종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우지수만 보더라도 다우지수 30개 종목 가운데 29개 종목이 오를 정도로 일제히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10만 명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일렉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자고 일어나면 대선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선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 50.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47.9%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 지지율 측면에서 바이든 후보가 2.5%포인트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인단은 어제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264명, 트럼프 대통령이 214명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 후보가 6명을 먼저 가져가느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54명을 먼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든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은 네바다주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승리를 하기만 한다면 사실상 대통령 당선이 되는 건데요. 6명의 선거인단을 네바다주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어제까지는 이 네바다주에서의 격차가 0.6%포인트로 상당히 근소하게 바이든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었지만 이 밤사이 개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0.9%포인트가량 거의 1%포인트에 가까운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현재까지는 바이든 후보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 대선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56명을 확보하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4개 주 살펴보시죠. 지금 20명의 이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펜실베니아주, 16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조지아주, 그리고 15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마지막으로 3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알래스카주입니다. 이 네 숫자를 모두 합치면 54, 즉 2명이 모자라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중 안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주는 사실상 알래스카주밖에 없습니다. 현재 62%로 안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조지아주에서는 99%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이제 조금 있으면 결과가 발표되리라고 기대가 되고 있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근소한 표차로 0.2%포인트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에도 94%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지금 역시나 1.4%포인트가량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고 있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문제는 펜실베니아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88%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우편 투표 개표가 여전히 대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의 결과가 어떻게 뒤집혀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별다른 변수 없이 이 4개 주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우위를 가져가 승리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2명의 선거인단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가 뭘까요?
변수가 되는 거는 바로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구글맵 상에서는 애리조나주가 사실상 바이든 후보에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CNN을 비롯한 몇몇 다른 집계 기관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애리조나주에서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트럼프에게 조금 더 승리의 가능성이 쥐어지게 될 테고요. 아직까지 네바다주도 확정이 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후보자들의 반응,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의 승리를 어느 정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바이든 후보의 이 승리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반면 이 트럼프는 어제부터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조지아 이 세 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재검표와 개표 중단을 요청한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은 개표실을 좀 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개표실에서 수상한 행적이 나타나지 않는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감시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 21시간 전쯤 다소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위터 함께 보시죠. 이 meaningful access라고 한다는 거는 의미 있는 정도의 접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대선 상황을 조금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은데 이제 but what good does that do?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겠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선 상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클로징 벨 나옵니다. 조금 전에 미국 시장 마감됐습니다. 미국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혜진 앵커, 로제트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볼까요? 네, 방금 전 마감한 현지 시간 5일 뉴욕 증시는 대선 랠리를 이어가면서 2% 안팎의 상승세를 연출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한 요소들이 해제돼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 모습이었는데요. 개표는 이틀째 진행 중에 있지만 사실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에 대해서 이 재검표 요청과 개표 중단 소송 등을 잇따라 제기한 상황이라서 승자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시장은 좀 안도감을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은 상원의원 선거 결과도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지킬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이럴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정부와 의회가 갈리는 상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블루 웨이브에 따라서 예상됐던 증세나 규제 강화에 대한 부담이 좀 경감된 모습이었고요. 이 소식에 민감한 이 소셜미디어 기업 등에는 오늘 호재로 작용해서 이 관련 기업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2%의 상승세를 시현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진행되기는 좀 어려워지겠죠.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 의회가 문을 열게 된다면 부양책 협상을 재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내 도입이 강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라도 부양책 도입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다시 부상할 수 있어서 이 점 역시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도 간밤에 발표가 됐죠.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을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전과 같이 회복을 위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회의 결과는 외신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다우지수 1.95% 상승세를 시현한 채 28,390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2.6%에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11,890포인트 터치하면서 이날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2% 가까이 올랐고요. 3,510포인트 거래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3대 지수 일제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2% 안팎의 상승세. 사실 이렇게 대선 랠리가 쭉 이어질지는 몰랐는데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선거 결과를 확정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바이든의 당선과 공화당의 상원 사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법인세 인상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뒷받침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독점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미중 무역 전쟁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석이 되면서 빅테크 위주의 좀 강세가 지속이 됐고 그러면서 포스트 일렉션 랠리가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 FOMC 결과도 사실은 예상에 좀 부합한 수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도 뚜렷한 영향을 주지는 않은 모습이었고요. 이날은 또 특히 경기 민감주가 랠리에 좀 바톤 터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 가깝게 상승세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면서 가장 좋은 섹터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이 이날 크게 올랐습니다. 3% 가까이 오르면서 1개월 반 만에 거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규모 부양책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현금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당장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절박감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날 금값을 밀어 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값은 선물 시장에서 2.9% 오른 1,951.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얼마나 많이 빠졌을까요? 이렇게 하루에 0.8%나 크게 빠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날은 거의 0.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92.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날 유가는 1.5% 정도 하락했는데요. 유럽 지역이 본격적인 락다운에 들어가게 되죠. 아무리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유럽 지역이 전면적인 이 봉쇄는 아닙니다. 다만 부분적인 봉쇄라도 어쨌든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 이것이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1일 처음으로 사상 10만 명을 돌파했고 이런 것들이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WTI 가격은 1.6% 정도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38.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소폭 강보합권인데요. 연준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보합권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 상품 선물은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5,000달러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8%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특별한 이유는 좀 찾기 어렵습니다. 밸런스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이유가 사실 시장과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52주 신고가가 기록이 되면서 현재 15,000달러를 넘어선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 고르셨을까요? 네, 선거를 마친 후에 증시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자 다시 한번 증시 고평가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워런 버핏 회장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버핏 지수가 위험 수위까지 올랐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는데요. 투자 분석 웹사이트인 노스먼 트레이더에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총 이 시가총액을 이 GDP 규모로 나눈 버핏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윌셔 5천 토탈 마켓 지수, 그러니까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되겠죠. 이게 수요일 기준으로 35.4조 달러에 이제 육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3분기에 미국 이 GDP 같은 경우에 21.2조 달러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이 약 한 168%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수준에 역시 근접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앞서 펠더 리포트라는 기관에서도 펀더멘털이 붕괴되는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치솟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시가 역대 가장 고평가돼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신호가 미래 수익률이 처참할 것이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락 리스크가 최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날 노스먼 트레이더라는 기관 역시 자산 가격과 실물 경제 간의 괴리가 역대급이라면서 이 펠더 리포트 의견에 동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워렌 버핏 회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년 전이었습니다. 이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지수가 언제든지 가장 정확하게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버핏 지수는 간간히 시장 고평가됐을 때 나오는 그런 지수인데 사실 수많은 밸류에이션 지표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버핏 지수가 과거의 적중률이라든지 아니면 신뢰도 측면에서 많이 믿을만 한가요? 지금 보면은 보통 시총 합계가 이 GDP의 70에서 8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면은 이거는 좀 시장의 매수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100%가 넘으면 위험 회피 시그널로 통상적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그림을 보면서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닷컴 버블 전이 되겠죠. 2000년도 즈음 해가지고 이 지수가 150%에 근접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증시의 급락세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2008년에도 100%를 초과를 했었고 그리고 2018년에도 이 지수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증시에 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만을 본다면은 비교적 좀 적중률이 높았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분명한 좀 한계도 있는 지수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시총과 과거의 GDP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여기에 또 미국의 GDP 규모와 비교를 함으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미국에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죠. 해외에서 실적을 많이 내는 기업들의 그런 펀더멘털을 정확하게 반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는 지수입니다. 네, 다시 고평가에 대한 위험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로 이 4거래일째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낙관론도 나왔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보면은 대선 불확실성에 따라서 증시가 변동성이 심화됐던 그런 구간이 있었죠. 근데 그 구간 이후에 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의견이 다수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이 실제로 벌어짐과 더불어서 실제로 랠리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웨드부시라는 IB에서 기술주와 관련된 낙관론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결국 이제 분립된 정부가 기술주의 호재일 것이다. 그러면서 기술주 섹터가 내년에도 10에서 15%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웨드부시 측에서는 민주당의 IT 공룡 기업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바이든은 또 중국에 대해서 다소 좀 유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의 당선과 공화당의 상원 사수가 정말 딱 알맞은 결과를 뜻하는 골디락스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CNBC의 유명 진행자이자 그 투자 전문 매체 더 스트리트를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죠. 짐 크레이머가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이제 공화당은 상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것은 증시를 열반의 경지에 오르게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쓴 것은 아니고요. 너바나라는 영어 단어를 씀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열반의 경지라고 한다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의 목표이자 최고의 선을 말하는 의미죠. 그는 이런 조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더 이상 월가는 워싱턴 정가의 수많은 권모술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는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는 워싱턴은 매우 지루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워싱턴 정가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업의 이익에 집중할 것이고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 볼 것이라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짐 크레이머가 열반의 경지에 뭐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는 워낙 과격하게 좀 거친 표현을 많이 쓰는 인물이기 때문에 부침 없이 시장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그 의미보다는 시장의 좋은 조합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의 불복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2000년 엘 고어와 부시 사태 당시에도 12월 12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자 엘 고어는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결말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짐 크레이머는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짐 크레이머의 의견뿐만 아니라
당시 엘고어의 러닝메이트였던 전 상원 의원이죠. 조 리버만 전 상원 의원도 당시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사태는 끝나고 이는 국가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팀장님, 이번 그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또 공화당은 상원이 장악하게 되는 이 조합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사실 한때는 블루웨이브가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현 시점에서 뭐에 가장 집중을 하느냐,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 추가 재정 부양에 대한 이슈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블루웨이브가 그나마 낫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 조합을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애초에도 이 조합이 가능성은 좀 적게 점쳐졌었습니다. 하지만은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비해서 더욱더 좀 예측 가능한 무역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트럼프의 세금 정책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빅테크라든지 제약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좀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애초에도 좀 해석된 바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연준은 현지 시간 5일 FOMC 회의를 마치고 또 한 번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현 0에서 0.25%로 유지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3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이번이 5번째 열린 FOMC 회의인데 여전히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활동과 고용이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지만 연초 수준보다, 즉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여전히 저조한 상태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난 9월 회의 당시 성명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된 평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최근 몇 개월간 경제는 회복되고 있고 더 빠른 회복을 위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었는데 아마도 최근 들어서 다시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가파르게 일어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려한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연준 위원들은 추가 재정, 통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회의에서 신규 정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측도 하고 있었고 이 대선이라는 매우 큰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이 연준의 발표는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들을 발표했는지 짚어봐야겠죠. 맞습니다. 다만 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먼저 좀 성명서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FOMC 성명서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과 고용이 최근 몇 달간 개선세를 보였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 회복세가 지속됐다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각하게 낮은 유가가 이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에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과거의 유가 하락이 그런 CPI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반적인 금융 환경이 최근 몇 달간 개선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의 금융 환경이 유지를 하고 있다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뚜렷하게 바뀐 내용은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통화와 재정 정책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도가 좀 주요 발언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무난했던 FOMC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퀄컴이 호실적에 5G용 칩 수요 급증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GM이 3분기 순이익이 74%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이에 따라서 주가는 4% 급등했습니다. 크루즈 선사 관련주의 이 단거리 운항 재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일제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등 조건부 운항이라는 점이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퀄컴인데요. 퀄컴 요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퀄컴의 주가가 오늘도 무려 13% 가깝게 급등을 했는데요. 전일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던 호실적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5G용 칩에 대한 수요 급증을 점쳤기 때문에 이 같은 주가 급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은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한 9월 결산분기 실적과 함께 퀄컴이 이 12월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78에서 86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71.5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 하단까지도 이제 이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다라고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EPS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1.95에서 2.15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 1.66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좀 좋은 수치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칩의 이 세계 최대 제조사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스마트폰 업황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스티븐 몰렌코프 CEO 같은 경우에는 5G와 모든 것들이 생각했던 것대로 좀 풀리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업황 역시도 생각보다 더 양호하다라는 긍정적인 발언도 전했습니다. 이렇듯이 5G 모멘텀에 힘입어서 이날 급등을 제외하고도 퀄컴의 주가는 올해 50% 가깝게 상승하면서 굉장히 좀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미국의 항소법원이 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재심의 요청을 기각을 했죠. 이런 부분까지 더해져서 잇따른 호재를 받고 있는 퀄컴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분기 실적과 이번 분기 가이던스 모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결과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투자 의견도 많이 좋아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 의견이 더욱더 좀 좋아졌는데요. 일단 모건 스탠리의 의견을 살펴보시면은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59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은 퀄컴과 그리고 5G 전반에 모두 스윗스팟이다. 굉장히 좀 최적의 요건을 갖출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제 로열티를 지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법적 리스크가 완화된 동시에 그리고 주가 역시도 여전히 진입 매력이 있는 수준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로젠블렛이라는 IB에서도 목표 주가를 130에서 155달러로 상향을 하면서 5G 시장에 베팅할 만한 최적의 대안이다라는 평가를 제시를 했고요. 레이몬드 제임스도 목표 주가를 120에서 150으로 그리고 코엔도 150에서 170달러로 각각 상향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충분히 즐길 만한 주가 랠리겠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잠재 리스크 요인들을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퀄컴의 그 컨퍼런스 콜을 살펴보면요. 9월 분기 실적에는 대형 미국 고객에 따른 수혜가 미미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형 미국 고객이 애플로 이제 추정이 되죠. 5G 폰 출시가 늦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화웨이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좀 신청한 상태고 앞으로 이제 납품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좀 호재로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여지죠. 하지만은 이 잠재적인 악재도 좀 이번에 관측이 됐습니다. 내년 초에는 올해 연말에 비해서 라이선스 매출이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내년 전반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업황의 계절성에 따를 것이다라면서 사측에서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년에 대해서는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 시장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굳이 좀 약점을 차단하려고 했던 이 빅테크의 실적과는 달리 시장의 지금 기술주에 대한 경계 심리가 좀 완화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퀄컴 같은 경우에도 호재성 요인에 더욱더 집중한 그런 반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기 전에 지금 조금 전 이 우버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버의 매출이 줄어들 것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4.4%에서 한 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버 실적도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는 GM을 준비했습니다. GM은 미리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요즘에 자동차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GM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이 GM의 주가도 지난 밤사이 5% 넘게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3분기에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놨는데 일단 숫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2.83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1.38달러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도 2배 이상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이고 서프라이즈 비율을
비율로 살펴보자면 100% 넘는 서프라이즈 비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순이익이 4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이 23억 5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도 순이익이 74%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이렇게 좋았던 건데요. 특히 풀사이즈 픽업 트럭 그리고 SUV에 대한 수요 회복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날 메리바라 회장의 발언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뭐냐면 메리바라 회장이 가까스로 수요에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한 대 한 대 생산할 때마다 팔려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고요. 또 덧붙여서 메리바라 회장은 빠른 시일 안에 이 트럭의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배당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눈에 띄는 배당에 대한 언급은 팬데믹 당시에 이제 GM은 배당을 중단했었는데 배당을 내년 중순부터는 다시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일단 요즘에 최근 들어서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GM에 대한 월가의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은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3분기에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YY 기준으로 10% 감소세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은 2분기에 마이너스 34%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좀 개선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자동차 업황을 좀 보려면은 부품주 그리고 판매상들, 오토네이션 같은 기업이 되겠죠.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되는데 이들의 실적도 다 괜찮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 중고차 가격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차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GM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 발표 후에 아웃퍼폼 의견과 목표주가 42달러, 우호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한 크레딧 스위스의 코멘트를 좀 인용을 하자면은 공급 차질에 따른 가격 상승 수혜, 그리고 리스 계약 해지에 따른 GM 파이낸셜 수혜 등의 일시적인 실적에 좀 부스트를 주는 요인도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내년 전망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면서 분석을 제시를 했거든요. 확실히 좀 자동차 이 섹터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크루즈 선사들이 다시 드넓은 바다의 모습을 좀 내비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운항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과연 쉽사리 이 크루즈 산업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어쨌든 전해졌기 때문에 이날 이 크루즈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세를 시현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이 캐리비안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5.6%, 리얼 캐리비안이 5%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노르웨이지안 역시 6% 넘게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의료보건 관계자들은 크루즈 선사들이 이제는 운항에 나서도 된다면서 몇 달간의 운항 중지 끝에 그린라이트 신호를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단거리 운항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크루즈 운항 전면 중단 방침을 더 이상은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31일자로 이 운항 중단 방침은 만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은 조건부 운항 명령을 내려서 이제는 몇 가지 조건을 좀 채우면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조건들은 단거리 여행이나 여러 번에 걸친 코로나19 진단 검사 그리고 뷔페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계 크루즈 선사협회에서는 협회 회원들이 올해 말까지는 좀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단할 것이라고 투표를 했다는 결과를 전했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관련 크루즈 선사 관련주입니다. 또 미국의 다른 곳들로의 운항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 여전히 좀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다는 것. 심지어 CDC로부터 위 조건을 승인받아서 운항을 재개하더라도 유효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아서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여전히 안정된 운항을 좀 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로 크루즈 선사 관련주들이 좀 꼽아지는데 사실 팬데믹 이후로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처럼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항공주와도 좀 비견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여행 수요가 일부 좀 회복이 되면서 주가도 좀 반응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야 주요 항공사들이 전 좌석을 운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흐름이죠. 즉 아직까지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인식이 있고 이에 주가 흐름도 아직까지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루즈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가지 상황일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짐 크레이머 같은 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월 중순에 크루즈 선사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인내심을 가질 때라는 그런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매달 5.3억 달러, 그리고 로열 캐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2.9억 달러를 지금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 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